181%.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율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정부는 52%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52%면 뭐 OECD 평균보다 낮으니까 건전하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꼼수예요. 순수한 국채만 딱 그것만 따져서 5%라고 한 거거든요. 군인연금 빚, 공무원연금 빚, 각종 공적 부채 이런 걸 다 합산하면은 181%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 살림이 연봉의 2배 가까이 빚이 있는 건데 정부는 신용카드 빚만 보여주면서 나 건전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거는 정부, 기업, 가계 이 셋이 전부 GDP의 100%를 넘겼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치면은 아버지도 빚, 어머니도 빚, 자식도 빚, 집안에 빚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인 거죠. 누가 쓰러지면 받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면요, 세금을 더 걷겠답니다. 복지를 더 늘리겠답니다. 돈을 더 풀겠답니다. 이미 카드값도 못 갚는 사람한테 카드 한도를 더 올려주는 거랑 똑같은 짓을 나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은 1,500원을 찍었고요. 한국은행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86 확률로 계속 올라갑니다. 1,600원, 1,700원, 1,800원. 이게 유튜브 썸네일용 공포 마케팅이 아니에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60년치 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결과입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 이 나라 지금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고. 정부는 왜 이 난리통에 돈을 더 뿌리겠다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숫자로 전부 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가 정확히 어디쯤 서 있는 건지부터 짚어볼게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가 한국 경제 수완 분석표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걸 보면 상당히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분이 매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환 보유액 추이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는 학자예요.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약점부터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1960년부터 지금까지 한 60년치 환율 데이터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쭉 뽑아서 추세선을 그려봤더니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의 확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사위로 치면은 6면 중에 5면이 환율 오른다고 적혀 있는 셈이에요. 이란 전쟁 때문에 1,500원을 찍었죠. 근데 이란 전쟁이 아니어도 1,500원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왜요?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나라니까요. 왜 빠져나가느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벤트 수입합니다. 석유 한 방울, 천연가스 한 모금도 안 나와요. 뭘 만들든 공장을 돌리든 난방을 하든 달러가 나가야 해요. 집으로 치면은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를 전부 달러로 내야 하는데 버는 건 원화인 거예요. 매달 자동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돈을 빼가는 게 2배에서 5배 더 많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수도꼭지보다 나가는 배수구가 5배나 큰 욕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물을 틀어도 욕조에 물이 안 차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기업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세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법인세 26%, 미국 21%, 싱가포르 10%, 아일랜드 12%. 이걸 이사비용으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해봐요. A동네에서는 치킨 한 마리 팔 때마다 2,600원을 세금으로 가져가요. B동네에서는 2,100원, C동네에서는 1,700원, D동네에서는 1,200원만 가져가요. 치킨 맛은 어디서 튀기든 똑같거든요. 아니, 당연히 세금 적은 동네로 가죠. 근데 한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속세가 60%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100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6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싱가포르, 캐나다 포함 꽤 나라는 상속세가 아예 없는데 우리는 60%를 뜯어가요. 기업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열심히 키운 회사를 자식한테 물려줄 때 반 넘게 뜯기느냐, 상속세 없는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느냐.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나가고 있고 본사가 이전하고 있고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대학 졸업생 취업률 43.5, 10명 중에 6명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정부는 기업이 왜 나가는지 원인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돈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냐면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불 끄는 게 아니라 옆 건물에서 물 퍼다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외환 보유액이라도 넉넉하면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입니다. 꽤 많네 싶을 수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도 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밖에 안 돼요. 23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학교에서 비상금을 모으는데 우리 반은 월 용돈 대비 %만 모아놨어요. 옆반은 70% 모아놨고 앞반은 100% 넘게 모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반장이
우리 반 비상금 충분하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70% 이상 쌓아놓은 거 안 보여요. 대만은 인구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데 외환 보유액은 6천억 달러예요. 우리보다 2천억 달러나 더 많아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GDP 대비 %가 넘고요. 러시아는 전쟁하기 전에 8천억 달러를 쌓아놨어요. 전쟁할 나라도 그렇게 준비하는 건데 우리는 2%로 충분하다고요. 1년 외환위기 때도 정확히 이 말을 했거든요.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경제 탄탄하다. 그리고 석 달 뒤에 IMF한테 손 벌렸잖아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 4,200억 달러도 진짜 현금이 아니에요. 금고에 4,200만 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까보니까 4천만 원은 부동산에 묶여있고 주식에 묶여있고 당장 현금으로 꺼낼 수 있는 건 200만 원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미국 국채랑 채권에 투자돼 있어서 급하게 팔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손해도 봐야 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미국에 200억 달러씩 10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왜 하필 200억 달러냐고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뭐냐면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아마 없다는 겁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도 없어요. 통화 스와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요. 이거는 친구끼리 하는 비상금 약속이에요. 내가 갑자기 돈이 급하면 너한테 빌릴 수 있고 너도 급하면 나한테 빌릴 수 있고 이런 약속이요. 이게 있으면은 시장에서 아 쟤는 백이 든든하구나 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일종의 보험인 거죠. 1년 외환위기 때 결국 IMF한테 긴급 자금을 빌려서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런 안전망이 지금은 없다는 뜻이에요. 급하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빌려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버텨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 여기가 정말 미쳐버리는 대목이에요. 돈을 풀고 있습니다. 더 많이 풀고 있어요. 전체 예산 128조 원 중에서 복지비가 4%를 차지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240조 원이에요. 국방비가 70조 원 정도인데 복지비는 그 3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거치는 세금은 부족하거든요. 기업이 나가니까 법인세가 줄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득세도 줄고 이걸 가정살림으로 번역하면요. 월급은 300만 원인데 매달 지출이 400만 원인 거예요. 모자란 100만 원은 빚으로 메꾸는 건데 이번 달부터 지출을 5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재정 확대율이 10.2%예요.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재정은 8% 넘게 키우고 있다는 건요. 4배 빠른 속도로 돈을 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특히 위험하냐면요. 복지라는 건 한번 주면은 절대 줄일 수가 없거든요. 프랑스를 보세요. 이게 아주 좋은 거울이에요. 프랑스 국가 부채율 100%, 복지를 왕창 늘려놨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벌어졌냐면요. 전국이 뒤집어졌어요. 대규모 시위, 파업, 교통마비. 프랑스는 실업급여를 월 1,000만 원까지 줘요. 일 안 해도 월 1,000만 원을 받는 건데 이걸 좀 깎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입맛을 들이면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마약이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6월 3일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철마다 노인연금 올려줄게, 복지 더 줄게, 지원금 줄게 이렇게 표를 사거든요. 선거 끝나면 그 돈은 누가 갚냐고요. 우리가 갚는 거예요. 세금으로요. 아니 그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이쪽은 더 참혹합니다. 작은 식당이나 카페 하나만 운영해봐도 이 구조가 보여요. 사장이 직원보다 약해요. 직원은 내일 당장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만두겠습니다. 한마디면 끝이에요. 근데 사장은 직원을 자를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맘대로 나갈 수 있는데 사장은 해고를 못 해요. 이게 공평한 겁니까? 직원이 갑자기 안 나오면 그날 가게 매출 손해화에는 사장이 다 뒤집어 쓰는 건데 그 손해를 직원한테 청구할 수도 없어요. 누가 이런 구조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세금은 몇 억씩 내야 하고 거래처 미수금은 쌓여 있고 법인세는 빚내서 내고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들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올해 법인세 어떻게 내셨어요? 하면요. 빚내서 냈다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도 있고요.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키울 생각 자체를 접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요. 근데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아니요. 노동자 표가 더 많으니까 노동자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표가 되니까요. 근데 이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거든요. 기업이 다 나가면은 그 노동자들은 어디서 일해요?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줄 건가요? 지금도 공공 일자리라고 만든 게 노인 일자리 월 27만 원짜리잖아요. 자,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세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거든요. 대한민국 GDP는 약 2조 달러입니다. 세계 시장 위 정도예요. 꽤 높은데 싶으시죠? 근데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쓰이는 비중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요. 35위에서 40위권인데
데이터가 20위까지만 발표되니까 정확한 순위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돈은 한국 밖에 나가면은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잖아요. 유로화도 쓰이고 엔화도 어느 정도 통하고. 근데 원화는요. 해외에서 원화 들고 가면은 환전부터 해야 쓸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뭐냐면요. 온라인 게임에서 서버 한정 화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서버에서만 쓸 수 있는 골드인데 서버가 망하면은 골드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글로벌 서버에서 이제 통용되는 달러나 유로랑은 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니까 환율이 올라간 만큼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은 마트에서 파는 라면값, 계란값이 다 올라가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의 인구 문제입니다. 1971년생이 우리나라 역대 최다 출생 세대예요. 105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신생아는 몇 명이냐면요. 23만 명입니다. 퍼센트가 줄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금 내는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데 복지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파이는 쪼그라드는데 나눠 먹을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 이걸 인구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부는 이 절벽 앞에서 복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더 낳으라고 지원금을 뿌리는 것도 결국 세금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아이 낳으라고 돈을 주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세금을 낼 때까지 최소 25년이 걸리잖아요. 그 25년 동안 누가 그 돈을 갚느냐고요. 지금 일하는 우리가 갚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대체 뭘 해야 하는 거냐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각자 도생입니다. 나라를 너무 믿지 마세요. 환율이 86% 확률로 계속 오르잖아요. 그 말은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통장에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 값만 올라가는 경험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원화 가치 하락의 체감이에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달러 자산이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주식을 사면 그게 달러 자산이에요. 주식 자체도 오를 수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이중으로 방어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전 국민의 7%가 주식 투자로 노후를 대비해요. 미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를 차지하고요. 한국은 2%밖에 안 됩니다. 이걸 피자로 비유하면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피자 한 판이에요. 미국이 이 피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얇은 피자 테두리 한 조각이에요. 내 노후를 이 얇은 테두리에 몰빵할 건지 아니면 60%짜리 큰 조각에 나눠 놓을 건지 어떤 게 더 안전할까요? 구체적으로 뭘 사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세요. 지금은 엔비디아입니다. 한 주에 약 20만 원 정도 해요. 커피 한 달치 참으면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엔비디아는 5년 동안 약 20배가 올랐어요. 물론 크게 오르는 만큼 크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급등락이 무서운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나스닥 지수 ITF인 Q를 사면 돼요. 이건 나스닥에 상장된 100개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 기업이 망해도 나머지 99개가 받쳐주니까 엔비디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나스닥 지수는 10년 평균 수익률이 약 30%입니다. 매년 최소 15%에서 30% 사이로 올라요.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넣어 놓으면은 10년 뒤에 1억 원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물론 중간에 빠지는 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로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ITF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건데 한 주에 약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건 이제 급락폭이 작아서 법인 자금이나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소중한 돈을 넣기에 적합해요. 한국 주식도 아예 안 가져가라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의 1등 주식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비중을 분산하셔야 해요. 한국에만 다 넣으면 환율 오를 때 원화 자산이 동반 하락하니까요. 금도 같이 사세요. 금은 76% 확률로 오릅니다. 종로 3개 가면은 금을 10돈 단위로 살 수 있는데요. 동네 금은방에서 한 돈에 105만 원 하는 걸 종로 3개에서는 한 돈에 약 8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20만 원이나 싸요. 부가세를 빼고 파니까 그런 거예요. 아,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 요즘 금은방에서 1g짜리 실반지도 팝니다. 약 20만 원이에요. 원래 돌반지를 한 돈으로 해야 하는데 한 돈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 이제 1g짜리 실반지로 돌잔치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씁쓸하지만 그래도 금은 금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은행 직원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은행 직원이 석유 펀드를 추천했다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석유 펀드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판 거예요. 석유 가격이라는 게 10배씩 올랐다가 10배씩 내리는 자산이거든요.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달러까지 갔었잖아요.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돈을 받으면서 석유를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미친 듯이 흔들리는 자산을 은행 직원이 아무한테나 판 거예요. 은행 직원은 내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실적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내 돈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켜야 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청약 통장 이야기입니다. 청약 통장 만드는데 2만 원이면 돼요. 근데 이 통장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청약 통장 하나로 60억 원을 번 사람이 있어요. 아니, 청약 통장으로 어떻게 60억 원을 벌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강남에서도 수천 세대가 계속 분양되거든요.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사는 거니까 그 차이가 억 단위인 거예요. 돈이 급해서 해약하고 싶다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청약 통장에 300만 원이 있으면은 그 5%인 285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자도 예금 금액의 1%만 더 내면 되거든요. 굳이 해약할 이유가 없어요. 경쟁률이 너무 높지 않냐고요. 낮은 건 100대 1도 있고요. 평수도 18평, 10평, 잠실에도 10평짜리 분양이 나와요. 무조건 크고 비싼 것만 노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넣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 줄로 정리하면요.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오르고 국가 부채율은 181%고 기업은 계속 나가고 있고 정부는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겠다고 합니다. 이건 비투하는 사람한테 대출 한도 더 올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당장은 좀 쓸 수 있겠지만 그 대출 이자는 결국 내가 갚아야 해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97년에도 국가는 국민을 못 지켰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이 반토막 나고 직장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잖아요. 그때 국가가 해준 건 IMF한 손 벌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라도 하세요. 엔비디아 한 주 20만 원, 삼성전자 한 주 6만 원, 금일 그램 20만 원, 청약 통장 개설 2만 원. 비싼 돈이 아닙니다. 배달 한 번 참으면 삼성전자 한 주 살 수 있어요. 한 주라도 사보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 달러 자산이 올라갔네? 이런 생각이 들고 금값이 오르면 내 금이 올라갔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공포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영상 보고 맞아 하면서 넘기면은 아무것도 안 변해요. 오늘 이 영상 끝나기 전에 증권 앱이라도 하나 깔아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든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 안 해줍니다. 정부도 은행도 직장도요.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